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청구 실무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우리 산재보험 제도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 교재 50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관리 해가지고 산재보험을 이제 지난주 끝에 잠깐 이제 들어갔었는데요. 우리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복습을 하자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질병, 부상, 사망,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장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게 이 산재보험이었죠. 그리고 이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강제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우리 4대 보험 중에 하나인 이 산재보험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64년도에 이제 상시 근로자 500인을 고용하는 이 대규모의 사업장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점차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2000년 7월 1일에 1인 이상 근로자들이 계신 곳은 다 산재 혜택을 받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2005년 1월부터는 통합 징수되고 있습니다. 자, 산재보험을 정의했었죠. 그래서 업무상 재해라는 거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여러 가지 질병, 부상, 장애, 사망을 다 합쳐서 업무상 재해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치유. 그래서 치유는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치유라고 했었고요. 장애 같은 경우는 치유가 되었지만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 그래서 장애를 입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폐질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상의 이유로 정신적인, 육체적인 훼손 등으로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인데 아직 치유되지가 않은 상태를 폐질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자, 그리고 진폐 같은 경우는 분진 흡입해서 폐에 문제가 있는 이런 증상들을 이제 다 합쳐서 진폐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폐로 사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부검 같은 거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산재보험의 특징 같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사용자에게는 고의나 과실 유무 관계없이 이제 보상이나 과실 상계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다. 그래서 이제 그 피재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면 사업자가 이제 컨펌을 해줘야지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주의로 산재보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산재에 들어가는 모든 재원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 우리 산정하는 것들이 조금 달랐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 급여 같은 경우는 손해 전체를 보상하지 않고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해서 정률 보상 방식으로 행한다, 이렇게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 타사회보험과는 달리 이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산재보험의 제외 대상 쭉 우리 공부했었죠. 그래서 좀 소규모라든지 다른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이런 모든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외 대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간의 수공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농업, 임업업, 수렵업 중에서 법인이 아닌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산재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는 이런 이제 사업장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체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정의를 우리 배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재해 인정 기준에서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그래서 사실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바로 이제 그 재해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의 연속성도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시간이 좀 경과된 후에 걸린 질병을 입증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업무상 질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가 이제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에 따른 질병이다라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원인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요인이 있었고, 기술적 요인, 교육적 요인, 관리적 요인, 이런 식으로 재해 발생 요인을 구분을 해서 재해 정의라든지 유형을 구분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재해가 이제 발생을 했다. 그래서 급여 체계, 그래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부상이나 질병이 있었냐, 사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체계를, 급여 체계를 달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 보상, 연금, 장애, 간병비 뭐 이런 것들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이제 사업자 중심이라고 해가지고 이 보험료 산출하는 재해율 따지는 도수율, 강도율, 건수율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었고요. 자, 거기에 이제 그 보험료 산정을 할 때 산재 보험료율이 사업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까지를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고요. 자, 이번 주도 이어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풀 네임이기는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산재보험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앞에서 이제 급여 체계를 보면서 요양급여부터 쭉 그 급여 기준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 이런 이제 요양급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양급여는요, 여기 보시면 첫날부터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요양 그 기간이 4일 이상 발생이 됐다라고 했을 때 요양급여가 발생이 되는데, 이 요양급여 기준은 이제 요양비 전액이 급여 기준 수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산재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실 때 산재 근로복지공단의 직영병원 아니면은 이제 인정 기준에 맞춰서 이제 지정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았을 때 요양비 전액이 요양급여에서 발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휴업급여를 살펴볼게요. 휴업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명칭 그대로 재해로 인해서 요양하기 위한 그 기간 동안에 일을 못하는 기간이죠. 그럴 때는 요 휴업급여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앞에서 정률 보상 방식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평균 임금 대비 주기 때문에 요 4일 이상부터 1일당 평균 급여의 70%. 자, 요 70%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3일 정도의 대기 기간을 갖고 4일 이상부터 1일당 평균 급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 급여가 100만 원이다. 뭐 물론 1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뭐 거의 없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급여에서 이제 뭐 30분의 1 해가지고 그 30분의 1에 1일당 평균 급여의 70%를 준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해급여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장해에 대한 용어 정의는 배웠었죠. 그래서 재해로 인해서 부상이나 질병 치유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일에 대해서는 장애가 있는 이런 경우는 이제 장애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장애 등급을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급에 따라서 이 평균 급여의 90.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구분을 해서 이제 지급을 해주는 게 요 장애 급여인데요. 이 장애 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1급부터 14급까지 해가지고 쭉쭉쭉쭉 나눠주는데 이 일시금 같은 경우 14급 같은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해주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족급여가 있죠. 네. 유족급여 같은 경우는 피재 근로자가 사망을 했을 때 그 가족분들한테 이제 지급되는 게 이 유족급여죠. 그래서 우리 피재 근로자의 그 혜택을 받는 피보험자 기준도 우리 지난주에 잠깐 했었고요. 자, 그래서 수급 자격자의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 한 분만 계시느냐 아니면은 배우자 플러스 자녀 두 분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급 자격자의 수에 따라서 연금이 그러니까 유족연금이 이제 조금씩 차등 지급이 되는 요게 유족급여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상병보상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상병보상연금에서 재해가 요양 개시 후에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가 되지 않는 요 상태를 폐질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질의 정도가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경우 이 상병보상급여를 이제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장애 등급에 따라서 1급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3급까지 해당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평균 급여 90.1부터 해서 3급 같은 경우는 70.4%까지 해가지고 이 상병보상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네, 이 1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장애 상태가 굉장히 좀 심하신 분들이 포함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장의비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상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셨다라고 해서 장례를 치르실 때 요 장제비가 지급이 되는 건데요. 이 장의비 같은 경우도 좀 정률 보상 방식으로 인해서 평균 임금의 121분이 요 장의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퍼센트냐, 평균 급여 몇 퍼센트냐, 평균 임금의 뭐 며칠 분이냐,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 깊게 기억을 해 주시는 게 나중에 문제풀이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병급여가 있는데요. 이 산재 환자분들 같은 경우 조금 긴 시간 동안 요양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 간병급여가 지급이 되는데요. 이 간병급여는 당연히 실제적으로 이제 상시나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서 간병비를 지급을 하는데 실제로 간병을 받는 요 상태일 때 간병급여가 되는데요. 이 실제 간병비 같은 경우가요, 이렇게 전문 간병인이냐 아니면은 그냥 가족이 간병하느냐에 따라서 간병비가 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전문 간병인이 고용된 상태에서 할 때는 이 금액보다는 조금 더 많기는 해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놓은 거는 이제 가족이 이제 기본적으로 보호자가 간병을 했을 때 받는 간병비인데요. 지금 현재 상시 간병비는 1일당 41,170원. 그리고 수시 간병비 같은 경우는 이제 1인당 27,450원. 그러니까 상시 간병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근로자가 이제 입은 어떤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24시간 옆에서 좀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느냐 아니면은 일부분 도움이 필요해서 이제 다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수시 간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인정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상시 간병과 수시 간병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간병급여에서 이제 도와주는 요 가족분들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또 금액이 달라지기는 해요.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직업재활급여라고 해가지고요. 일단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재취업,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다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을 위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상자의 뭐 장애 상태라든지 뭐 후유증이라든지 뭐 이런 이 후유증 같은 경우가 우리 좀 PTSD 뭐 이런 경우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했던 직업을 이제 이어서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직업훈련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 비용이라든지 훈련 수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시 직장에 복귀하기 위한 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급해 주는 게 이 직업 재활 급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앞에 얘기했던 뭐 어떤 연금이라든지 상병보상연금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거이기 때문에 이제 직업재활급여라는 것들을 좀 장려를 해서 그냥 뭐 국가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뭐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재활급여 같은 경우 장애 등급 또 이제 1급부터 12급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때 이 직업재활급여 해서 이제 훈련 비용, 수당, 뭐 직장 복귀 지원금 이런 것들을 지급해 주는 게 직업재활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산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데나 병원에 가실 수 없고요. 이제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이제 그 보건의료원, 뭐 이런 이제 그 의료시설에서 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시설은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뭐 이런 이제 그 해당 사항에 이제 만족스러울 때 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재보험 지정 기관으로 이제 지정이 됐을 때 산재 환자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산재 환자분들도 이렇게 지정 기관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만 인정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굉장히 많은 병원에서,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산재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금 현재 이제 그 폭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근데 의료기관에서 만약에 우리 병원에서 산재보험 환자를 좀 받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신청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신청을 해서 공동 기준으로 지정된 신청을 한 날로부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의료기관이 산재 환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1년 동안 업무 정지라든지 이런 이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이제 기준에 맞춰서 인력도 있어야 되고 시설이나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물리치료를 해야 된다, 재활치료를 해야 된다, 뭐 전문 어떤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에 맞춘 이제 시설이나 장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별 분포 기준도 같이 봐요. 네, 지역별 이제 분포 기준에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에 그러니까 한 시에 뭐 산재 지정 병원이 너무 많이 있고 뭐 옆에는 없다 뭐 이런 것들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포 기준도 다 맞춰 가지고 이 기준의 80% 이상 인정을 받은 이런 이제 의료기관이 이제 지정 병원이 됩니다.
자, 지정하고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가지고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이 이제 고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기준에 준하는 모든 것들을 맞춘 다음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인력이나 시설 장비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의 내용이나 수준, 그래서 산재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의료 서비스의 산재 기준에 맞춘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그 다음에 요양원 근로자의 만족도. 그래서 우리 이제 환자 만족도 같은 경우 이제 그 의료의 적정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만족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진료 실적.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뭐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것들, 요양의 질에 대한 뭐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제 고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고시된 사항에 우리 병원이 이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봐서 개선할 거 개선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근로복지공단의 산하 직영 산재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직영 병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서울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서울, 경기도 굉장히 좀 많죠. 그리고 이쪽 강원도, 그래서 강원도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이제 뭐 석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있고, 자, 그 다음에 경상도 쪽에서는 이제 그 공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전라도 쪽으로 해가지고 광주, 순천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네 군데에 많이, 그러니까 이제 산재 환자분들이 많이 발생할 곳에 직영 병원이 많고요. 가운데 대전병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산재 병원이 있고, 나머지 전국적으로는 이제 그 지정된,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의료기관에서 우리 병원에서는 산재 환자를 받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인정이 되면 산재 환자분들이 가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활인증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좀 더 좀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공단이 평가한 후에 이 병원은 재활인증의료기관이다라고 인증을 해주면 그 재활인증 병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산재 근로자가 적정한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늦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체계적으로 집중 재활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장애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고 또 사회복지를 더 빨리 좀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그 의료기관을 공단이 평가한 후에 재활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재활인증 의료기관은 의원급은 안 되고요. 네, 병원급 이상에서, 그래서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이상급에서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병원 중에 여러 가지를 다 살펴봐서 아까 80점 이상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재활인증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85점 이상 득점된 상태에서 어떤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이제 이 의료기관으로 선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산재보험의 요양 업무, 이제 전반적인 것들, 절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최초 요양 신청을 하는 거를 살펴볼게요. 이제 일을 하시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시다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질병이 발생이 됐을 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요양급여 할 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 위해서는 최초 요양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정을 보시면 만약에 이제 부상을 입으셨다, 사고를 이제 당하셔서, 그러니까 업무상, 그래서 응급처치한 후에 병원으로 후송이 돼요. 물론 당연히 산재 지정 의료기관으로 가겠죠. 간 상태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요양급여 신청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양식이 있거든요. 그 양식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뭐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IT 국가이다 보니까 모바일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뭐 경우에는 그냥 그 병원 양식에서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고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뭐 근로복지공단에 물어서 이제 작성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공단에다가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 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이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업무상으로 인한 재해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자, 며칠이네요? 7일 이내. 그래서 굉장히 빠른 이제 그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네. 자, 보시면 이제 어떤 이제 산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응급조치 후에 산재 지정 의료기관으로 후송이 돼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나서 공단에다가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단에다가 제출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뭐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요 급여 신청서 한 다음에 공단에도 제출을 하고 사실은 사업장에도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단에서는 재빨리 재해 여부가 업무상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한 후에 7일 이내에 요양 승인 여부를 통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산재 환자가 병원에 왔다라고 하면 이제 7일 이내 전까지는 이제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의료급여 대상자이신 분들 그걸로 치료를 받으시다가 이제 산재로 인정이 되면 전액 요양급여가 지급이 되는 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초 요양 신청 같은 경우 처리 절차 보시면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요양급여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성을 할 때 잘 모르시겠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단에 문의해서 이제 작성 방법을 좀 문의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친절하게 이제 대답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재해 발생 경위를 작성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주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이제 사업주에게도 이렇게 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한다라고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고 의료기관에서도 이거는 산재다라는 확인을 받은 후에 자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로복지공단 지사인데 어느 지사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에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밑에 이제 제출 지사 보시면 이제 건설 현장인 경우에는 건설 현장 소재지 해당 지사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건설 회사인데 건설 현장은 저 밑에 부산에 있다. 그러면은 부산에서 일을 하시다가 산재를 입으셨다라고 하면은 부산에 있는 건설 현장 그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업무상 질병, 그러니까 이제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바로 되는데 이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떤 질병이 업무상에 의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거쳐야지 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서 요양급여 신청한 경우에는 공단에 있는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서 이 질병이 업무상에 의한 재해인지를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하면 또 이제 거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산재 신청 환자 급여 처리 보시면 일단은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는 산재 결정이 보통 이제 4주간의 기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간, 그러니까 4주 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더 빨라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환자분이 원래 건강보험 환자였는지 의료급여 환자였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치료를 받으시다가 공단하고 근로복지공단 간의 어떤 보험자, 그러니까 이제 그 산재로 인정이 됐을 때, 그래서 건강보험공단하고 근로복지공단 간의 어떤 이제 보험금에 대한 이제 정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요양비 신청을 통해 가지고 이 산재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이제 경과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경과가 된 상태에서 어떤 이제 업무상 질병이라는 게 밝혀졌다라고 하면은 이 수급권의 보호를 통해서 이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A 회사에서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나서 업무상 질병이 발병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급권 보호에 의해서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산재는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산재가 환자가 이제 그 보험급여 받을 권리는 3년이다. 그래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요 산재 신청은 나중에는 받을 수도 없다라는 내용이죠.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